15. 목걸이 사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을 믿을만하게 설명하는 일은 쉽지가 않다. 목걸이 사건이 실제 벌어진 경위는 소설 속에서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현실감이 없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이 일단 극적인 날에 미묘한 착상을 하면 상상력과 갈등을 엮었지 않은 기술이 가장 허구력이 뛰어난 시인까지도 능가한다. 때문에 시인들은 차라리 현실이라는 연극에서는 손을 떼고 천재적인 구성 기술을 지나치게 발휘하려고 들지 않는 편이 낫다. 대두목에서 극화를 시도했던 괴테조차도 현실에서는 더없이 비열했고 복잡하기만 했고 끝없는 흥분을 자아냈던 목걸이 사건을 이 역사의 소극을 재미없는 지루한 익살 이상으로는 만들 수가 없었다. 도도 까마귀, 온갖 엉터리 고약을 바른 여우, 믿기 잘하는 미련한 곰 따위들이 어처구니 없는 세계사의 원숭이 희극을 꾸며대는 이 우스운 사건. 잡탕처럼 현란하게 조리를 세워 희극적으로 엮어진 악당, 사기꾼, 사기당한 사람, 바보, 멋지게 속아 넘어간 사람들로 만들어진 꽃다발은 몰리에르의 작품을 모두 합쳐도 찾아보기 어렵다. 희극의 진짜 주인공은 한 여자였다. 목걸이 사건의 여주인공은 몰락한 귀족과 방탕한 하녀 사이에서 태어났다. 밭에서 맨발로 감자를 훔치고 빵 한쪽을 얻으려고 농부들의 소를 봐주는 더럽고 불량한 거지 아이로 자랐다. 아버지가 죽자 어머니는 매춘으로 몸을 굴리고 어린 딸은 오갈 데 없는 불황자가 되었다. 이 7살짜리 소녀는 요행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완전히 타락해버렸을 것이다. 요행은 거리에서 블랭빌리의 후작 부인에게 발루아 가문의 혈통인 불쌍한 고아에게 적선 좀 하세요 라고 어이없는 하소연을 하며 구걸을 한 데서 비롯되었다. 뭐라고? 저런 이투승이 굶주린 아이가 왕가 혈통의 후예라고? 경건하신 루이의 존귀한 핏줄이라고? 어림도 없지. 후작 부인은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마차를 세우고 어린 거지 아이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목걸이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믿기지 않는 일을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했다. 너무도 어이없는 일들이 사실이기 때문이었다. 이 소녀 자아는 사실 밀렵꾼이고 술고래이며 농부들이 두려워하던 악당자 크드 생레미의 딸이었다. 그렇지만 서열이나 연륜상으로는 부르본가에 뒤질 것이 없는 발루아 가문의 직계 후손이었다. 블랭빌리의 후작 부인은 믿어지지 않는 왕손의 몰락에 마음이 움직여서 즉시 소녀를 그녀의 동생과 함께 데려가 그녀들을 자기 돈으로 기숙학교에 보내 교육시켰다. 14살의 자아는 양장점에 실습을 나가 세탁을 하고 다림질을 하고 물을 나르고 속옷도 만들다가 마침내 귀족 딸들이 가는 수도원에 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오래되지 않아 어린 자아는 수녀가 될 소질은 거의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아버지의 뜨내기 피가 혈관에서 발딱이고 있었던 것이다. 20살 때 그녀는 동생과 함께 결연히 수도원의 울타리를 넘었다. 주머니에는 돈도 한 푼 없이 머릿속은 모험으로 가득 차서 바르시로브에 나타났다. 거기서 자아는 예쁜 외모 덕분에 하급 귀족인 헌병장교 니콜라 드라모트와 만나고 결혼했다. 만난 지 12시간도 채 못 되어서. 그럭저럭 도덕적으로 엉성한 남편과 더불어 마담 드라모트는 편안하게 소시민의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발루아의 피가 가만히 있지 않았다. 애초부터 어린 자아는 어떻게든 어떤 길이든 위로 올라가려는 일념에 불타고 있었다. 우선 자비를 베푼 블랭빌리의 후작 부인의 어깨에 기어 올라가 목마를 타고 곧바로 사베른의 로왕 주기경의 성으로 들어갔다. 예쁘고 능란했기 때문에 사람 좋은 멋쟁이 주기경의 사랑스러운 약점을 남김없이 이용했다. 그의 주선, 아마도 보이지 않는 봉사를 했을 것이고 그 대가라고 보아지는 그의 주선으로 남편은 즉시 경기별 연대의 대위로 임명되었고 너르만 가던 부채도 주기경이 갚아주었다. 자아는 그 정도에서 만족해야만 했다. 그러나 위를 향해 멋지게 도약하려는 그녀의 마음은 만족하지 못했다. 곧 그녀의 남편 드라모트는 국왕에 의해서 대위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이제 세금도 내지 않고 멋대로 자칭 백작이 되었다. 발루아 드라모트 백작 부인이라는 낭낭한 이름을 뽐낼 수 있는데 보잘것없는 장교 봉급과 연금이나 받으며 시골 구석에 파묻혀 있을 수 있겠는가? 말도 안 된다.
그런 이름이라면 예쁘고 양심 없는 여자에게는 연간 수십만 리블의 수입을 의미했다. 그녀는 허영에 들뜬 사람들과 바보들에게서 철저하게 뜯어내겠다고 결심을 했다. 그러한 목적으로 이 못된 여자는 파리의 내부생지를 가해 집 한 채를 전세내고 고리대금 업자들에게 자신이 발로아가의 후예로서 그 권리가 있는 거대한 토지에 대해서 수다를 떨며 빌려 물건으로 대규모 파티를 열었다. 은식기를 3시간만 쓰자며 가까운 가게에서 빌려오는 것이었다. 파리에서 채권자들이 그녀의 목을 단단히 조여오자 발로아 드라모트 백작 부인은 베르사유로 가서 그곳 궁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겠다고 공언했다. 물론 그녀는 궁중 사람이라고는 한 명도 몰랐다. 그녀의 고운 두 다리가 왕비의 방 옆의 대기실에서 접견조차 허락받지 못한 채 몇 주일이고 서 있어야 할 판이었다. 이 교활한 사기꾼은 책략을 꾸몄다. 그녀는 다른 청혼자들과 함께 루이 16세의 누이인 마담 엘리자베트의 현관에 서 있다가 갑자기 기절하며 쓰러졌다. 모두가 달려오자 남편은 두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여러 해 동안 굶주려서 기력이 쇠해졌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이 건강한 환자는 동정을 한 몸에 받으며 들것에 실려 집으로 보내졌다. 이어 200리브르가 따라왔고 연금도 800리브르에서 1500리브르로 올랐다. 발로아 가문의 여자로서는 구걸이나 다름없는 것이었다. 그래도 힘을 내서 계속 톱니바퀴 속으로 몸을 던졌다. 두 번째 기절소동은 아르투아 백작 부인의 현관에서, 세 번째는 왕비가 다니는 베르사유의 거울의 회랑에서였다. 이 폭력적인 걸식은 왕비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었으나 마리 앙뚜아네트는 이 사건에 관해서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베르사유에서 네 번째 기절소동을 벌인다면 의심을 살 듯하자 부부는 약소한 전리품을 가지고 파리로 되돌아왔다. 그들은 원하던 것을 오랫동안 이루지 못했다. 물론 그 사실이 입 밖에 나지 않도록 몹시 경계했다. 그리고는 왕비께서 얼마나 자비롭게, 얼마나 다정하게 자기들 친척으로 맞아주었는지 모른다고 뺨이 부어오르도록 떠벌리고 다녔다. 실제로 왕비의 사교계에서 큰 존경을 받은 발로아 백작 부인이라면 왕비의 중요한 친구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기 때문에 금방 상당수의 살찐 어린 양들이 털을 깎였고 외상거래도 다시 시작했다. 비투성이 두 그릉뱅이는 멋진 궁정 조복 일습을 마련하고 소위 비서의 시중까지 받았다. 수석 비서라는 자는 레토드 비레트라는 근사한 이름을 가졌지만 사실은 협작꾼이었다. 귀하신 백작 부인과 함부로 잠자리를 같이 하는 위인이었다. 차석 비서 로트라는 자는 승직에 있었다. 거기에 마부, 하인, 하녀까지 구색을 갖추자 뇌부생질가의 나날은 유쾌하게 흘러갔다. 계속 즐거운 도박 모임이 열렸다. 끈끈이에 끌려든 어리석은 자들로서는 별 소득이 없었지만 외설스러운 여자들이 있어서 흥겨웠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채권자니 집달관이니 하는 집요한 작자들이 다시 나타나 몇 주일, 몇 달 안으로 기어이 돈을 받아내겠다고 으르렁거렸다. 다시 귀하신 내외의 짧은 미천이 드러났다.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재간이 바닥난 것이다. 크게 한탕할 태세를 취할 도리밖에 없었다. 대규모 사기 행각에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 불가결하다. 그것은 다름 아닌 대단한 사기꾼과 대단한 바보이다. 운 좋게도 그런 바보는 이미 확보되어 있었다. 그는 바로 프랑스 학술은 회원이요 스트라스부르 대주교 예하이며 프랑스 자선주교인 로앙 추기경이었다. 전형적인 당대의 인물로서 다른 사람보다 더 영리하지도 어리석지도 않은 이 번드르르한 매력적인 고위성직자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살고 있던 세기의 병을 앓고 있었다. 쉽게 믿는 병을. 인류는 믿음이 없으면 결코 살아나갈 수가 없는 것이다. 당대의 우상이던 볼테르가 유행에서 기독교 신앙을 쫓아냈을 때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18세기의 살롱에는 미신이 잠입했다. 연금술사, 헤브라이 신비주의자, 황금 십자 단원, 협잡군, 무당, 그리고 돌팔이 의사들에게 황금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귀족 신사와 여류 명사 가운데 연극 관람석에서 칼리오스트로 곁에 앉거나 생제르맹 백작과 같은 식탁에 앉거나 메스메르의 자기통을 보았다는 것이 자랑이었다. 명석한 지성의 시대요 우습도록 경박한 시대였기 때문에 장군들이 군무를, 왕비가 자신의 품위를, 사제들이 신을 더 이상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몽된 탕아들은
그들의 끔찍한 공허를 메우기 위해서 형이상학적인 것, 신비한 것, 초감각적인 것, 불가해한 것과의 유희가 필요했다. 그래서 그토록 계몽되고 기지에 넘쳤음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어리숙하게 야비한 사기꾼들의 올가미에 걸려들곤 했다. 이렇게 정신적으로 빈곤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최고의 신앙인인 로왕 추기경 예하께서 천하에서 제일 교활한 위장술의 명수요 사기꾼들의 교황격인 거룩한 칼리오스트로의 손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작자는 추기경 소유의 사베른성의 둥지를 틀고 눌러앉아 넉난하게 주인의 돈과 이성을 마술로 우려내어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점쟁이와 사기꾼들은 언제나 대번에 서로의 정체를 알아보는 법이다. 칼리오스트로와 라모트도 그랬다. 추기경의 은밀한 소망을 낱낱이 알고 있던 칼리오스트로를 통해서 그녀는 로왕이 프랑스 재상자리를 탐낸다는 비밀 소원을 알게 되었다. 아울러 그가 두려워하는 단 한 가지 장애물도 알아냈다. 그것은 로왕 스스로는 요령부득인 자신의 인품에 대한 왕비의 반감이었다. 교활한 여자가 남자의 약점을 안다는 것은 이미 남자를 수중에 넣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 사기꾼은 재빨리 곰 같은 대주교가 진땀을 흘리며 황금을 내놓을 때까지 춤추게 만들 밧줄을 꼬았다. 1784년 4월 라모트는 이따금 자기의 다정한 친구인 왕비가 얼마나 친밀하게 자기에게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는지 모른다는 말을 조금씩 비치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는 어리석은 추기경의 마음속에 자그맣고 예쁜 이 여자가 어쩌면 왕비 앞에서 자신의 이상적인 대변자가 될 수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게 했다. 왕비께 경건하게 봉사할 수만 있다면 그 이상의 행복이 없을 텐데도 왕비께서 여러 해 동안 눈길을 한번 주지 않아 마음이 상했노라고 그는 털어놓았다. 아, 누군가 왕비께 내 진정한 뜻을 밝혀준다면 얼마나 좋겠소. 왕비의 다정한 친구는 감동해서 관심을 보이며 마리 앙뚜아네트에게 그를 위해서 이야기하겠노라고 약속했다. 그 후 로왕은 그녀의 대변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고 놀라게 되었다. 5월에 벌써 왕비가 마음을 돌이켰으며 곧 추기경에게 자신의 심경의 변화를 표시하는 것은 아직 삼가고 다음번 궁정 문안 때 이러이러하게 남이 모르도록 머리를 끄덕여 답례를 하겠노라는 이야기였다. 사람이란 무엇인가를 믿고자 할 때는 즐겨 믿는 법, 무엇인가 보고자 할 때는 즐겨 보이는 법. 선량한 추기경은 그 다음 아련 때 왕비가 머리를 끄덕여 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스스로 믿고는 왕비의 마음을 움직인 중개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치렀다. 하지만 라모트의 금광은 오랫동안 채굴되어 금맥이 거의 끊겨가고 있었다. 추기경을 더욱 꼼짝하지 못하도록 올가미를 씌우려면 무엇인가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총회의 표시를 제시해야만 했다. 편지라면 어떨까? 부리지 않으려면 무엇하러 흠잡을 데 없는 비서를 집에 두면서 먹이고 재운담? 레토는 그 즉시 마리 앙뚜아네트가 친구 발루아에게 보내는 친서를 만들었다. 바보가 편지를 보고 진짜라고 믿고 놀라는데 수입 좋은 이기를 내친 김에 한 걸음 더 나가지 못할 이유는 없었다. 로왕의 금고를 그 바닥까지 털어내기 위해서라면 로왕과 왕비 사이의 비밀 서신 왕래인들 꾸며내지 못할 것이 없었다. 라모트의 충고에 눈이 어두워진 추기경은 지금까지 자기 처신에 대한 상세한 해명서를 작성하여 며칠 동안 수정하고 깨끗이 정서하여 백작 부인에게 넘겨주었다. 그랬더니 보라, 그녀는 정말로 요술쟁이요 왕비의 절친한 친구 아닌가? 며칠 지나지 않아 라모트는 흰 물결 무늬 종이에 금박이 박히고 귀퉁이에 프랑스 국화인 백합이 찍힌 짤막한 편지를 가지고 왔다.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을 거부하고 오만하게 굴던 합스부르크가 출신의 왕비가 지금껏 경멸해왔던 남자에게 편지를 쓴 것이다. 경을 더 이상 죄인 취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기뻐오. 나는 아직 경이 청한 아련에 동의할 수가 없어.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연락을 하겠소. 비밀을 지키도록 하시오. 속은 줄도 모르고 그는 기쁨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할 지경이었다. 라모트의 충고에 따라 왕비에게 감사의 편지를 썼다. 다시 답장이 왔고 추기경은 또다시 편지를 보냈다. 마리 앙뚜아네트의 총애를 받는다는 자랑과 동경으로 가슴이 부풀면 라모트는 그만큼 더 그의 주머니를 가볍게 만들었다. 대담한 도박이 실속 있게 진행되었다.
다만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중요한 등장인물 한 명이 이 희극에 등장할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 인물은 바로 왕비였다. 그녀가 개입하지 않으면 이 위험한 파티는 오래 지속될 수 없었다. 세상에서 제일 잘 믿는 사람일지라도 왕비가 뻣뻣하게 눈길을 스치며 지나가고 말 한마디 건네지 않는데 왕비가 인사를 했다고 그를 계속 속일 수는 없는 일이었다. 가련한 바보가 낌새를 눈치챌 만한 위험은 점점 커져갔다. 어서 대담한 묘수를 짜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왕비가 친히 추기경과 이야기를 나눌 가망이란 전혀 없으니 그 바보가 자신이 왕비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믿게 만든다면 되지 않겠는가? 모든 사기 행각이 이루어지기에 좋은 시간인 어두운 시각에 합당한 장소 곧 베르사유의 그늘진 오솔길 같은 곳을 택하여 왕비 대신 비슷한 여자를 로왕과 만나게 하면 어떨까? 모든 고양이는 밤에는 어느 것이든지 똑같이 모조리 잿빛으로 보이는 법이다. 선량한 추기경은 흥분해 있을 것이고 칼리오스트로의 호언장담이나 교양 없는 서기가 쓴 금박 편지에 속는 것 못지않게 쉽게 속아 넘어갈 것이었다. 그렇지만 어디서 요즘 영화에서 말하는 것 같은 대역을 찾아낼 수 있을까? 그렇다. 거기다. 온갖 종류의 크고 작은 예쁜 여자들, 날씬한 여자, 통통한 여자, 마른 여자, 살찐 여자, 금발머리, 갈색머리가 장사할 목적으로 거니는 곳이 있지 않은가? 파리 매춘의 파라다이스, 루아얄 궁의 정원이 그곳이다. 라모트 백작이 이 미묘한 물품 구입을 맡았는데 곧 왕비와 꼭 닮은 여자를 찾아냈다. 이름은 니콜. 설명입니다. 후에는 돌리바 남작 부인으로 불린다. 이름은 니콜. 디자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여성 고객보다는 남성에게 봉사하기에 더 바쁜 젊은 여자였다. 그 여자에게 그 쉬운 역을 맡도록 설득하는 데는 별로 힘이 들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고 훗날 라모트 여인은 판사 앞에서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 여자는 아주 바보였기 때문이라고. 8월 11일 선선히 응낙한 이 장녀를 베르사유에 있는 전셋집으로 데려와 발로와 백작 부인이 손수 흰 물방울 무늬의 모슬린 가운을 입혔다. 마담 비제 르브랭이 그린 초상화에서 왕비가 입은 옷을 그대로 본떠서 만든 옷이었다. 얼굴에 그림자를 들이올 책넓은 모자를 분가루를 뿌린 머리 위에 조심스럽게 눌러 씌우고 나서는 재빨리 그리고 뻔뻔스럽게 출발시켰다. 15분 동안 왕국의 자선주교 앞에서 프랑스 왕비 역을 해야 하는 겁 많은 작은 여자를 데리고 어스름역의 어둑어둑한 정원으로 갔다. 대담한 희대의 연극이 진행되고 있었다. 가짜 왕비를 데리고 그들 사기꾼 부부는 소리 없이 베르사유의 테라스를 살금살금 넘어 들어갔다. 하늘은 사기꾼들에게 호의를 보여 달도 없는 어둠을 쏟아내리고 있었다. 그들은 비너스 숲으로 내려갔다. 전나무, 삼나무, 너도밤나무들이 빽빽이 떨어차 사람의 윤곽 말고는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사랑놀이에는 요술처럼 적합하고 이 믿기지 않는 바보놀이에는 더더욱 적합한 곳이었다. 가련한 어린 창녀가 몸을 떨기 시작했다. 낯선 사람들에 의해서 이 무슨 모험에 끌려 들어왔단 말인가? 그녀는 달아나 버리고만 싶었다. 손에 장미와 편지 쪽지를 쥐고 잔뜩 급에 질려 있었다. 그것을 여기서 말을 걸어오는 귀족 신사에게 건네주도록 되어 있었다. 그때 자갈을 밟고 오는 소리가 들렸다. 한 남자의 윤곽이 나타났다. 왕궁의 시종 역할을 하며 로왕을 이곳으로 안내해온 사람은 비스 레토였다. 갑자기 니콜은 세차게 앞으로 떠밀렸고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이 두 뚜쟁이는 옆길로 사라졌다. 그녀는 혼자 서 있었다. 아니, 혼자가 아니었다. 모자를 이미 깊숙이 내려선 후리후리한 낯선 남자가 그녀를 향해 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추기경이었다. 그 낯선 남자는 정말 바보처럼 행동했다. 그는 경외심에 가득 차 땅에 닿도록 허리를 굽혔고 가련한 장녀의 옷깃에다 키스를 했다. 이제 니콜이 그에게 장미와 준비해온 쪽지를 줄 차례였다. 그러나 그녀는 당황해서 장미는 떨어뜨리고 편지는 잊어버리고 말았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그녀는 뚜쟁이 부부가 몇 번이고 다짐해둔 몇 마디 말을 짓거렸다. 지나간 일은 다 잊은 것으로 하세요. 이 말이 낯선 기사를 한없이 열광시킨 듯 그는 거듭거듭 머리를 숙이고 더듬거리며 기쁨이 넘치는 감사의 말을 했다. 무엇에 대한 감사인지 가련한 어린 여자는 알 수가 없었다. 그녀는 말을 잘못하여 자기의 정체가 드러날까 봐 너무나 두려웠다. 그러나 천우신조로
마침 급한 발걸음으로 자갈 밟는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가 작지만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빨리 떠나십시오. 아르투아 백작 내외가 아주 가까이에 계십니다. 그 경고가 효과를 발휘했다. 주기경은 놀라서 황급히 라모트 부인을 동반하고 그곳을 떠났고 남편은 어린 니콜을 데리고 돌아왔다. 이 희극의 가짜 왕비는 뛰는 가슴을 안고 칠흑같이 어두운 유리창 너머에 진짜 왕비가 영문도 모르고 잠들어 있는 궁정을 살그머니 빠져나왔다.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에나 나올 것 같은 사기 행각이 찬란한 성공을 거두었다. 가련한 황소 주기경은 두개골의 타격을 받고는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렸다. 지금까지는 미심쩍은 것들을 참아야만 했었다. 알 수 없는 고개를 끄덕이는 행동 같은 것은 반밖에 믿을 수밖에 없었고 편지들 역시 그랬다. 그러나 이제는 왕비와 직접 이야기를 했고 왕비의 입에서 용서한다는 말까지 들었으니 라모트 백작 부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복음보다도 더 그럴듯하게 들렸다. 이제 그 여자는 로앙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날 밤 프랑스에서 그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었다. 로앙은 벌써 재상 왕비의 총신이 된 기분이었다. 며칠 후 라모트는 주기경에게 다시 한번 왕비의 총애를 증명해 보였다. 왕비께서 어려움에 처한 어느 귀족 가족에게 5만 리브르를 주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즉시 하사하시기에는 어려운 장애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주기경이 자기를 위해서 이 자비로운 봉사를 떠맡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기쁨에 넘친 주기경은 거대한 수입이 있는데도 왕비의 금고가 빈약하다고 하는 것을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왕비가 항상 빚에 파묻혀 있다는 것은 온 프랑스가 다 아는 사실이었으니 무리도 아니었다. 로앙은 즉시 세르베르라는 알자스 유태인을 불러 5만 리브르를 빌렸다. 이틀 뒤에는 라모트의 탁자 위에 금화를 주르륵 쏟아놓았다. 그들은 드디어 꼭두각시를 춤추게 하기 위한 밧줄을 수중에 넣은 것이다. 석 달이 지나자 그들은 줄을 보다 팽팽하게 당겼다. 다시 한번 로왕에게서 돈을 원했고 로왕은 자기를 총애하는 여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부지런히 가구와 은식기를 저당 잡혔다. 라모트 백작 내외에게는 꿈같던 시대가 온 것이었다. 주기경은 멀리 알자스에 있었지만 그의 돈은 그들의 주머니로 쩔렁쩔렁 신나게 굴러들어오는 판이었다. 이젠 더 이상 근심할 것이 없었다. 돈을 척척 내주는 바보를 찾았고 가끔 왕비의 이름으로 편지만 쓰면 새로 금화를 짜낼 수 있었다. 그때까지 멋지고 즐겁게 되는 대로 살자. 내일은 생각하지 말고. 이 엉터리 시대의 경박한 것은 군주나 제후, 추기경뿐이 아니었다. 사기꾼들 역시 그랬다. 호화로운 정원과 부유한 농가가 딸린 별장을 바르시로브에 서둘러 짓고 금접시에다 먹고 번쩍이는 크리스탈 컵으로 마시고 이 고상한 저택에서 도박과 음악으로 세월을 보냈다. 최고의 인사들이 발로아 드라모트 백작 부인과 교제하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이런 바보들이 있는 세상은 그 얼마나 멋진가. 도박에서 3번 최고 카드를 쥐인 사람은 4번째 역시 무심하고 무모하게 큰 판돈을 걸게 마련이다. 예상치 못했던 우연이 라모트의 손에 최고의 패 에이스 카드를 밀어주었다. 어느 날 라모트가 연 파티에서 어떤 사람이 가련한 궁중 보석상 베머와 바상주가 근심에 쌓여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 재산 말고도 빚까지 얻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다이아몬드 목걸이 하나를 손에 넣었다는 것이었다. 원래는 뒤바리를 위해서 만든 것으로 만일 루이 15세의 영화가 끝나지 않았더라면 뒤바리는 틀림없이 그 목걸이를 샀을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그들은 그 목걸이를 스페인 궁정에도 내놔봤고 장신구의 넋이 빠져 값은 묻지도 않고 쉽게 사고 나는 마리 앙뚜아네트에게도 3번이나 권했지만 성가신 절약가 루이 16세가 160만 리브르를 내놓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제 보석상은 물이 목까지 차올라올 판이고 지금은 그 멋진 목걸이를 이자가 깔아먹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경이로운 목걸이를 하나하나 분해해야 하고 그들의 돈도 모두 날아가 버릴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마리 앙뚜아네트와 그렇게 가까운 측근인 발로아 백작 부인이라면 왕비에게 그 장신구를 할부로 최고의 좋은 조건으로 사게 설득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짭짤하게 국물도 돌아올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왕비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에 관해서 전설을 부풀리려고 골몰하던 라모트는 순순히 단언해 보겠노라고 응했다.
12월 29일 두 보석상은 뇌브 생질가로 값비싼 보석함을 들고 왔다. 얼마나 굉장한 묘술인가? 라모터는 심장에 고동이 멎을 정도였다. 이 다이아몬드들이 햇빛 속에서 번쩍이듯 그녀의 영리한 머릿속에서는 뻔뻔스러운 생각이 섬광을 내며 순식간에 계획이 세워졌다. 지독한 바보 추기경이 왕비를 위해서 남몰래 목걸이를 사게 하면 어떨까? 추기경이 알자스에서 돌아오자 곧 라모트는 새로운 총애가 그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사정없이 압력을 가했다. 왕비는 국악 모르게 값진 장신구를 하나 사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과묵한 중개인이 필요하며 그 은밀하고 명예로운 임무를 왕비는 신임의 표시로서 로왕에게 맡길 생각이시라는 것이었다. 며칠 지나지 않아 그녀는 부에무에게 구매자를 찾았다고 의기양양하게 통보했다. 구매자는 바로 로왕 추기경이었다. 1월 29일 주교 궁인 스트라스부르 대저택에서 매매 계약이 맺어졌다. 160만 리버를 4번으로 나누어 6개월에 한 번씩 2년 동안 지불한다는 내용이었다. 물건은 2월 1일에 인도받고 첫 할부금은 1785년 8월 1일에 지불하기로 했다. 주교는 자기 손으로 직접 그 조건에 서명하고 계약서를 라모트에게 넘겨주었다. 친구 왕비에게 계약서를 보여드리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 다음날 그러니까 1월 30일에 이 사기꾼은 왕비께서 동의하셨다는 대답을 전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을 잘 듣던 바보 당나귀가 우리로 들어가는 문 한 걸음 앞에서 반항을 했다. 하긴 160만 리브르가 왔다 갔다 하게 되었으니 아무리 통이 큰 재우라도 결코 대수롭지 않은 문제는 아니었다. 그런 굉장한 보증을 쓰는데 적어도 채무정서 같은 것이라도 왕비가 서명한 서류 한 장쯤 무엇이든 글로 된 것을 수중에 지니고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좋다. 비서는 무엇에 쓰려고 집에 두었겠는가? 그 다음날로 라모트는 계약서를 다시 가져왔다. 그런데 보라. 조항 하나하나에마다 귀퉁이에 친필로 제가라고 썼고 계약서 끝에는 마리 앙뚜아네트 드 프랑스라고 역시 친필로 서명이 되어 있지 않은가? 머리가 조금이라도 돌아갔더라면 궁중 자선주교와 학술은 해월이며 전직 대사에다 장래 일국의 재상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프랑스에서는 왕비가 서류에 이름만 쓸 뿐더러 서명하지 않는다는 것, 즉 마리 앙뚜아네트 드 프랑스 같은 서명은 익숙한 위조범도 못 되는 아주 무식한 최하급 위조범의 짓이라는 것쯤은 단박에 알아차렸어야 마땅할 것이었다. 그렇지만 왕비께서 비너스 숲에서 몸소 그를 은밀하게 맞아주셨는데 어찌 의심을 하겠는가? 눈먼 남자는 사기꾼 여인에게 이 채무정서를 결코 내놓거나 타인에게 보이지 않겠노라고 엄숙하게 선서했다. 다음 날인 2월 1일 보석상은 장신구를 주기경에게 가져왔고 그는 저녁에 그것을 손수 라모트에게 들고 갔다. 그것이 왕비의 귀한 손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뇌브생지르가에서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오래전에 계단을 올라오는 남자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라모트는 추기경에게 옆방으로 들어가 달라고 청했다. 그 방에서라면 유리창을 통해서 합법적인 인도를 지켜보고 확인해도 좋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온통 검은 옷을 입은 젊은 남자 한 사람, 그 사람은 기특한 비서 레토였다. 그 남자 한 사람이 나타나 왕비의 명을 받고 왔습니다 라고 신고했다. 발루아 백작 부인은 얼마나 사려 깊고 성실하게 그리고 능란하게 친구의 일을 주선하는 여인인가. 주기경은 이렇게 생각했음에 틀림없다. 그는 안심하고 보석함을 라모트에게 건네주고 그녀는 그것을 다시 은밀한 심부름꾼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러자 그 사람은 훌륭한 물건을 가지고 올 때와 마찬가지로 재빨리 사라졌다. 그와 더불어 그 목걸이도 최후의 심판 때까지 영영 사라져버렸다. 주기경은 감동해서 작별을 고했다. 이런 우정의 봉사를 해놓았으니 머지않아 왕비의 남모르는 신하인 자신은 곧 국왕의 최고의 시종 프랑스의 대재상이 될 것이 틀림없다는 생각에 들뜨게 되었다. 며칠 뒤 유대인 보석상이 파리 경찰을 찾아와 레토 드 빌레트라는 남자가 어마어마하게 비싼 다이아몬드를 형편없이 싼값으로 팔려고 왔으니 작물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자리를 피해 동업자를 대신해서 고발했다. 경찰청장은 레토를 소환했다. 레토는 이 다이아몬드는 국왕의 친족벌인 발루아 드라모트 백작 부인이 팔아달라고 자기에게 맡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발루아 백작 부인이라는 고귀한 이름의 관리는 기가 죽었다. 새파랗게 질려있던 레토는 곧 석방되었다. 어쨌거나 라모트 백작 부인은 분해한 보석을 파리에서 더 투매하다간 위험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녀는 키트가 남편의 호주머니에 보석을 가득 채워서 런던으로 보냈다. 뉴 본드가와 피커딜리의 보석상들은 싼 물건을 보고 입이 벌어질 지경이었다. 만세, 한꺼번에 왕창 돈이 들어왔네. 그것은 대담하기 짝이 없는 여자 사기꾼조차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금이었다. 기막힌 성공을 거두는 바람에 뻔뻔스럽고 능청스럽게 그녀는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이 새로운 재물을 가지고 요란하게 어시대며 자랑했다. 4마리의 영국 산마리 끄는 마차를 사들이고 마부도 호화로운 제복을 입었다. 금둥이 종도 마차 끝에서 발끝까지 은모을로 휘감아 입혔고 융단, 고블랭 천, 청동 제품, 깃장식이 달린 모자, 진홍빛 벨벳 침대 따위를 사들였다. 이 멋쟁이 내외가 바르시르 오브 귀족들이 사는 곳으로 옮겨갈 때는 서둘러 사들인 귀중품을 실어 나르는 데만도 42대의 마차가 필요했다. 바르시르 오브 사람들은 천일 야화에 나올 듯한 야단법석을 구경했다. 이 새로운 무굴 제국의 황제의 행렬에는 화려한 선두가 앞에 서고 그 뒤에 흰 천을 내부에 두르고 진주 빛깔의 라크를 칠한 영국제 4인승 마차가 따랐다. 내외의 두 발을 따뜻하게 하는 세틴 무릎 덮개에는 선조인 국왕으로부터 우리는 피와 이름과 백합을 물려받았노라 라고 쓰인 발루아 집안의 문장이 붙어 있었다. 전직 근위대 장교는 아주 멋지게 차리고 있었다. 10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구두에는 다이아몬드 장식을 달고 가슴에는 시계줄이 번쩍이고 있었다. 뒷날 재판 기록으로 재검토할 수 있는 그의 의상 목록에는 벨기에의 마린산 레이스로 가장자리를 꾸미고 금으로 조각한 엄청나게 비싼 금단추가 달린 18벌의 비단 정장이 올라 있었다. 그의 곁에 앉아있는 아내도 사치로는 남편에 뒤지지 않았다. 인도의 신상처럼 보석으로 온몸이 번쩍이고 있었다. 자그마한 바르시로 오버의 거리는 이만한 부자를 구경한 적이 없었으므로 곧 그것은 자석 같은 힘을 발휘했다. 이웃 귀족들은 그의 저택으로 몰려들어 이곳에서 베풀어지는 루쿨루스, 이 루쿨루스는 사치스러운 생활로 유명한 로마의 장군입니다. 루쿨루스 스타일의 호화로운 파티를 즐겼다. 시중꾼들이 값비싼 은그릇에 정선된 요리를 담아 나르고 악사는 연애 음악을 준비하고 백작은 심판 크로이소스 왕, 크로이소스 왕은 리디아의 최후의 왕인데요. 부자로 유명합니다. 크로이소스 왕이라 되는 것처럼 호화스러운 방들을 지나가면서 양손에 한 움큼씩 돈을 사람들에게 뿌렸다. 여기에서 이 목걸이 사건은 또다시 황당무계하고 터무니없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런 사기는 3주, 5주, 8주, 늦어도 10주쯤 지나면 전모가 드러나게 마련이었다. 정상적인 이성의 소유자라면 부지 중에 의문이 생길 것이다. 어떻게 이 두 사기꾼이 마치 경찰 따위는 없는 것처럼 능청스럽게 재물을 자랑할 수 있었을까? 그러나 라모트 부인은 애당초 완벽하고 정확한 계산을 하고 있었다. 사태가 정말 악화되더라도 부적의 방패가 있으니 염려 없다고 생각했다. 최악의 경우에는 로앙 추기경이 어떻게 해줄 테지. 프랑스의 시주물을 분배하는 그 물이니까 자신이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고 사건이 떠들썩하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게 해주겠지. 입을 꽉 다문 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제 주머니에서 목걸이 대금을 지불하는 쪽을 택할 거야? 그렇다면 무엇하러 벌벌 떨 필요가 있을까? 이런 패거리가 얽혀 있으면 마음 놓고 비단 침대에서 잠잘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기트가 라모트 부인과 그 존경해야 할 만한 남편과 글 잘 쓰는 비서는 아무런 걱정 없이 인간의 어리석음을 무진장한 자본에서 교묘하게 뽑아낸 이자를 마음껏 멋대로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 사람 좋은 로앙 추기경도 무엇인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추기경은 공식 아련 때는 틀림없이 왕비가 값비싼 목걸이를 하고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왕비가 아마 무슨 말을 걸든가 상냥하게 고개를 끄덕이든가 자기 외에는 아무도 모르게 살짝 고마움을 표시해 주겠지라는 기대를 했다. 그러나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마리 앙뚜아네트는 전과 마찬가지로 차갑게 눈길을 돌렸고 그녀의 흰 목에는 목걸이가 결코 빛나지 않았다. 왕비는 왜 내가 바친 목걸이를 하시지 않을까요? 그가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듯 라모트 부인에게 물었다. 이 교활한 여자는 결코 대답에 궁하지 않았다.
지불이 완전히 되기 전까지는 그 목걸이를 걸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깨끗이 끝난 뒤 국왕을 깜짝 놀라게 할 작정인가 봐요. 참을성 많은 노새는 다시 한번 건초더미 속에 머리를 쳐박고 만족해했다. 그러나 4월이 5월이 되고 5월이 6월이 되고 최초의 40만 리버를 지불해야 할 숙명의 날 8월 12일이 점점 다가왔다. 지불을 연기하기 위해서 사기꾼은 새로운 트릭을 생각해냈다. 왕비님이 곰곰이 생각한 끝에 아무래도 값이 너무 비싸 20만 리브레를 깎아주지 않으면 목걸이를 돌려주기로 했다고 보석상에게 말한 것이다. 이 교활한 여자는 보석상이 흥정에 열을 올릴 것이므로 그동안 시간은 벌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오산이었다. 보석상들은 전에 값을 워낙 높게 불렀던 데다 그 즈음에는 아주 궁색한 터였으므로 금세 승낙했다. 바상주가 왕비에게 동의한다는 뜻을 아뢰는 편지를 쓰고 괴무가 로왕 추기경의 승인을 얻어 7월 10일 왕비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날은 본래 마리 앙뚜아네트에게 다른 장신구를 배달하기로 되어 있었다. 편지는 다음과 같았다. 마마, 지난번에 제시하신 지불 조건에 대해서 우리는 열의와 모든 존경을 다하여 동의하겠습니다. 그것을 왕비마마의 명령에 대한 우리의 충성과 복종의 새로운 증거로 보아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다행이겠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장신구를 왕비님들 중에서도 가장 고귀하고 가장 뛰어난 왕비마마께 소용되도록 해드린 것을 저희들은 진정한 기쁨으로 삼는 바입니다. 이 편지는 표현이 너무 완곡했기 때문에 사정을 모르는 왕비로서는 얼핏 보아 무슨 말인지 통할 수가 없었다. 조금이라도 주의 깊게 읽고 약간만 신경을 썼다면 지불 조건이라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다이아몬드 장신구란 도대체 어떤 장신구를 말하는 것인지 놀라서 물어보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다른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녀는 인쇄된 것을 주의 깊게 끝까지 읽는 성미가 아니었고 금방 지겨워했다. 차근차근 생각하는 일이란 아예 그녀에게 어울리지 않았다. 그녀는 괴머가 물러간 뒤에야 편지를 펴보았고 사건의 내막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유감스럽게도 꼬이고 꼬인 문장의 뜻 역시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내막을 알기 위해서 시녀에게 괴물을 불러오도록 일렀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보석상은 이미 궁전을 떠난 뒤였다. 할 수 없지. 바보 녀석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곧 알게 되겠지. 왕비는 편지를 곧장 불 속에 던져버렸다. 왕비가 이처럼 편지를 파기한 채 사실을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는 것은 목걸이 사건의 모든 다른 사실과 마찬가지로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이다. 루이 블랑과 같은 역사가조차 이렇게 빨리 편지를 처분해버린 것은 왕비 쪽에서도 이 아리송한 사건에 무엇인가 얽혀 있는 것은 아닌가 수상한 구석이 있다고 생각했을 정도이다. 그러나 왕비의 경우 편지를 그렇게 재빨리 태워 없앤 것은 어떠한 별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일생 동안 자신의 부주의와 궁중 스파이를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에게 온 문서는 언제나 재빨리 없애버렸던 것이다. 들러리 궁전이 습격을 받았을 때도 왕비의 문서 책상에는 그녀에게 배달된 문서라고는 단 한 장도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평소에 조심스러웠던 것이 이 경우에는 부주의한 짓이 되었을 뿐이다. 이 사기 사건이 보다 빨리 드러나지 않은 데에는 1년의 우연이 겹쳐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젠 어떠한 재주를 피워도 별 수가 없었다. 8월 1일이 되자 괴물은 돈을 요구했다. 라모트 백작 부인은 그래도 최후의 방어책을 시도했다. 그녀는 보석상들 앞에서 손을 펴 보이면서 능청스럽게 말했다. 당신들은 속았어요. 추기경이 가지고 있는 담보문서의 서명은 가짜예요. 그렇긴 해도 그분은 부자니까 돈을 치를 거예요. 그녀는 이런 말로 공격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다. 이렇게 되면 보석상들은 분통이 터져 추기경에게 몰려가 모든 것을 보고할 것이고 추기경은 평생토록 궁정과 사교계의 웃음거리가 되는 것이 두렵고 수치스러워 입을 다문 채 160만 리버레를 지불할 것이라고 계산했다. 제대로만 된다면 지극히 논리적인 계산이었다. 그러나 배무와 바상주의 생각은 논리적인 것도 심리적인 것도 아니었다. 단지 돈이 걱정스러워 몸을 떨었을 뿐이다. 그들은 추기경을 상대할 생각은 주어도 없었다. 그들에게는 왕비 쪽이 추기경 같은 허풍선이보다는 훨씬 더 지불 능력이 있는 채무자였다. 그들 두 사람은 마리 앙뚜아네트까지 한패로 보았다. 자신들이 보낸 편지에 꿀먹은 벙어리 신용을 했으니까. 그들은 이렇게도 생각했다.
최악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왕비는 목걸이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것은 귀중한 담보물이었다. 이제 바보를 놀리는 밧줄은 더 이상 더 당길 수 없을 만큼 팽팽하게 당겨진 것이다. 베무가 베르사유 궁전으로 왕비를 찾아가 아련을 요청했다. 거짓과 속임수로 튼튼해진 바빌론의 탑은 일격에 무너져 내렸다. 1분 뒤에는 보석상도 왕비도 비열한 사기극에 걸려들었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과연 누가 사기꾼인지는 재판이 증명할 것이었다.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이 재판에 관련된 서류와 정언에 의하면 한 가지만은 확실했다. 그것은 마리 앙뚜아네트가 그녀의 이름과 인격과 명예를 방편으로 해서 벌어진 이 비열한 연극에 주어도 관여한 바가 없다는 사실이다. 그녀는 법적인 의미에서 전혀 무관하며 역사상 가장 철저하게 무모한 사기 사건의 희생자였을 뿐 결코 관련자가 아니며 하물며 공범자는 더욱 아니었다. 주기경을 만난 백작 부인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었고 목걸이 속에 보석 하나 만진 일이 없었다. 마리 앙뚜아네트와 사기꾼과 고립인 주기경 사이에 양해가 있었다는 헛된 소리는 확실히 악의이며 모략꾼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말이었다. 되풀이하지만 왕비는 전혀 아무것도 모른 채 사기꾼, 위조범, 바보들로 이루어진 일당의 손에 의해서 이 명예훼손 사건에 끌려든 것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덕적인 면에서 보면 마리 앙뚜아네트가 완전히 무죄라고는 할 수 없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왕비의 악평이 사기꾼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왕비가 만사를 쉽게 믿을 정도로 경박하지 않았더라면 사기에 걸린 사람들도 처음부터 믿지 않으려고 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따위 사기 사건은 일어날 수 없었다. 드리아농에서 벌인 장기간의 경박한 행동과 어리석은 짓이 없었더라면 이러한 엉터리 희극이 이루어질 전제는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다. 제대로 된 생각이 박힌 인간이었다면 마리아 테레지아 같은 진정한 군주였다면 설마니 남편 몰래 살짝 비밀 편지질을 하고 하물며 어두운 정원의 나무 사이에서 랑데부가 가능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한밤중에 정원을 거닐고 사들인 보석을 다른 것과 바꾸고 빚을 갚지 않는다는 소문이 베르사유 궁전 속에서 떠돌지 않았다면 로왕이나 두 사람의 보석상이 돈이 궁한 왕비가 국왕 몰래 값비싼 보석 장식구를 중개인을 사이에 넣어 분할 지불을 조건으로 사려고 한다는 엉터리 사기극에 결코 걸려들지 않았을 것이다. 왕비의 경솔 그 자체가 토대가 되고 그 악평이 발판이 되지 않았더라면 라모트 부인이 이러한 거짓의 탑을 쌓을 수는 결코 없었을 것이다. 마리 앙뚜아네트는 목걸이 사건의 관계와는 전혀 무관했지만 이러한 사기가 그녀의 이름으로 벌어지고 사람들이 그 사기를 믿은 것은 그녀의 역사적 죄과였으며 또 역사적 죄과로 언제까지나 남을 것이다. 16. 재판과 판결. 나폴레옹은 목걸이 사건에서 마리 앙뚜아네트가 보인 생각이 결정적으로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을 예리한 안광으로 파헤쳤다. 왕비는 결백했다. 그리고 자기의 무죄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고등법원을 재판소로 삼으려고 했다. 그 결과 유죄로 보이게 된 것이다. 그녀는 이 일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잃었다. 여태까지는 구린내 풍기는 입방 하나 중상의 수렁에 눈길을 주기는커녕 경멸하면서 그 곁을 지나왔으나 이번에는 지금까지 얕보아온 법정, 즉 여론의 피난처를 구한 것이다. 오랜 세월 동안 그녀는 중상이라는 도가살의 시위를 당기는 소리를 듣지도 깨닫지도 못한 것 같은 얼굴로 살아왔다. 그러나 지금 갑자기 히스테릭한 분노를 터뜨려 재판을 요구한 것을 보면 그녀의 자존심이 얼마나 격렬하게 상처받았는가를 알 수 있다. 가장 심한 짓을 한 로왕 주기경을 분명히 책임자로서 모든 사람 앞에서 속죄시켜야만 했다. 그러나 불쌍한 바보 로왕 주기경에게 적대적인 감정이 있었다고 믿는 사람은 숙명적이지만 그녀 한 사람뿐이었다. 비인의 요제프 2세조차도 누이 마리 앙뚜아네트가 로왕이야말로 원흉이라고 말했을 때 의심스러운 듯 고개를 가로저었을 것이다. 자선주교가 지독하게 경박하며 낭비가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지금의 혐의처럼 사기라든가 수상쩍고 비열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인간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생각하지 않았다. 얼마 뒤에는 왕비가 난폭하게 로왕을 체포하게 함으로써 거북스런 공범자들과 손을 끊을 작정이라는 묘한 소문이 퍼졌다. 어머니가 불어넣어준 정오 때문에 마리 앙뚜아네트는 너무나도 무분별하게 치닫고 만 것이다.
게다가 조심성 없고 요란한 몸짓 때문에 그녀를 지키는 수호신의 외투가 그녀의 어깨에서 흘러 떨어지고 말았다. 그녀는 세상의 정오에 벌거숭이 알몸을 드러냈다. 숨어있던 적들은 공통의 문제를 중심으로 결속했다. 마리 앙뚜아네트는 공연히 상처난 허영심이 도살인 뱀굴에 쓸데없이 손을 집어넣은 결과를 불러왔다. 그녀가 어째서 이런 일을 잊어버린 것일까? 루이 드 로앙 추기경은 프랑스에서 가장 유수 깊고 가장 명망 있는 집안 출신이었다. 다른 봉건 귀족, 특히 수비즈가 마르센과 콩데가와는 혈연 관계도 있었다. 이런 집안의 사람들이 자기들 피부치 한 사람이 마치 비열한 소매치기처럼 왕궁에서 체포당했음을 심한 모욕으로 받아들일 것은 당연했다. 고위 성직자들도 화를 냈다. 추기경 같은 분을 주님 앞에서 미사를 올리기로 한 몇 분 전에 법위를 입은 채 군인에게 체포하게 하다니. 로마에까지 불평이 들어갔다. 귀족도 성직자도 자기들 신분 전체가 모욕을 받았다고 느꼈다. 그리고 강력한 프로메이슨도 투지를 불태우며 등장했다. 그들의 보호자인 추기경뿐만 아니라 무신론자의 신이며 프리메이슨의 지부장인 칼리오스트로까지 감시병들 손에 의해서 바스티유 감옥에 집어넣어졌기 때문이다. 이때였다. 절대적인 왕좌와 재단을 향해서 강력한 돌멩이를 던질 기회가 온 것이다. 평소에는 궁정사회의 모든 재전이나 아슬아슬한 스캔들에서 밀려나 있던 백성들은 이 사건에 완전히 홀려버렸다. 백성들은 드디어 굉장한 구경거리를 즐기게 되었다. 피고는 진짜 추기경이었다. 그 붉은 성복의 그늘에는 야바위꾼, 사기꾼, 떠돌이 위족군들이 그야말로 가짜 카드처럼 늘어서고 그 배경에는 자존심이 강하고 오만한 오스트리아 여인이 도사리고 있다. 이 점이 가장 재미있었다. 팸플렛 작성자, 풍자 만화가, 신문 보급자 등 펜과 붓을 생업으로 삼는 모든 사행가들에게는 미모의 마마에 관한 스캔들만큼 흥미로운 제목은 없었다. 전 인류에게 새로운 경지를 연 몽골피의 형제가 1783년 기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을 때에도 파리와 전 세계는 왕비의 이번 소송만큼 열렬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왕비가 제기한 것이었으나 서서히 왕비에 대한 재판으로 바뀌어갔다. 심리가 시작되기 전에 변론을 검열 없이 인쇄하는 것은 법률이 허락한 행위였으므로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서점으로 몰려들었다. 경찰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였다. 볼테르, 루소, 보마르시의 불멸의 작품이라고 해도 이번의 변론이 단 일주일에 판 거대한 부수에는 수십 년이 걸려도 따라갈 수 없었다. 7천, 1만, 2만이라는 부수의 책자가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판매원의 손에서 빼앗기다시피 팔려나갔다. 외국 대사관에서는 베르사유 궁정에 관한 비방 문서를 일족이라는 집에서 호기심을 가진 제후들에게 붙이기 위해서 사절들이 온종일 소포를 묶느라 바빴다. 모두들 무엇이든 읽고 싶어 했고 또 읽었다고 주장했다. 몇 주 동안 화제거리는 이 사건뿐이었고 아무리 억지 같은 이야기도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재판을 구경하려고 시골에서 귀족, 부르주아, 변호사들이 캐러반처럼 몰려들었다. 파리에서는 장사꾼들이 몇 시간씩이나 가게를 비웠다. 백성들은 본능적으로 무의식 중에 이 재판이 사소한 과오에 대해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이 작고 더러운 실뭉치에서 풀려나온 실을 더듬어가면 그 끝은 결국 베르사유로 통했고 불법적인 체포영장, 궁정의 낭비, 재정 파탄 등을 조준할 수 있었다. 백성들은 우연히 틈이 벌어진 한 장의 판자틈 사이로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의 비밀스러운 세계를 처음으로 들여다볼 수 있었다. 이 재판은 단순히 목걸이뿐만 아니라 정치 조직까지 다루었다. 이 고발이 제대로 되면 지배계급 전체와 왕비에게 동시에 왕정에도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얼마나 중대하고 심각한 사건인가. 브롱드 당의 비밀 당원한 사람이 고등법원에서 부르짖었다. 야바위꾼 추기경의 가면이 벗겨질 것이다. 왕비는 스캔들의 재판에 휩쓸려 든다. 주교장과 왕홀의 더러움이라니 자유의 이념을 위한 계승가가 연주될 것이다. 그런데도 왕비는 단 한 번의 경솔한 몸짓 때문에 어떤 재앙이 야기되었는지 아무런 눈치도 채지 못했다. 건물이 썩고 토대에 구멍이 뚫리면 벽에서 못 하나만 뽑아도 건물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법이다. 이상한 판도라의 상자가 법정에서 조용히 열렸다.
상자 속에서 피어오른 것은 아무래도 장미향기라고 하기에는 어려웠다. 그나마 도독인 라모트 부인에게 유리한 점은 성실한 남편이 때맞춰 목걸이의 나머지 보석을 챙겨서 런던으로 달아나 버린 상황이었다.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물이 사라진 셈이다. 목걸이를 훔친 죄를 남에게 뒤집어 씌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목걸이가 아직도 왕비의 손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넌지시 암시할 수도 있었다. 고귀한 분들이 사건을 그들의 어깨에 짊어져 줄 것이라고 예감한 라모트 부인은 로왕 추기경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자기는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억울한 칼리오스트로에게 절도죄를 뒤집어 씌워 억지로 재판에 끌어들였다. 그녀는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대뜸 부자가 된 사정을 뻔뻔스럽게도 자신이 로왕 추기경의 애인이었으니 그 상냥한 성직자의 배짱을 알만하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로왕 추기경에게 사태가 약간 귀찮게 되어갔을 때 레토와 한패인 자그마한 디자이너 돌리바 남작 부인에게 손이 뻗쳐갔다. 그녀의 진술로 모든 사실이 밝혀졌다. 공격하는 척도 변호하는 척도 한 사람의 이름만은 언제나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했다. 그것은 왕비의 이름이었다. 피고들은 마리 앙뚜아네트에게 죄를 덮어 씌우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뒤에 가서는 딴소리를 하지만 라모트 백작 부인조차 왕비가 목걸이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범죄와도 같은 불경이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왕비에게 일제히 굽실거리며 정중하게 대한 것이 오히려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던 세상 사람들에게는 역효과를 가져왔다. 왕비에게 누를 끼치지 않도록 타협이 이루어졌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추기경의 죄를 뒤집어 쓰게 되었구나. 그렇게도 허둥대며 불태워 없앤 편지도 사실은 전부 위조된 것이 아닐까? 확실하지는 않지만 역시 왕비에게 무엇인가 꾸린 구석이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소문까지 퍼졌다. 사실이 완전히 해명된다고 해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다. 계속해서 무엇인가가 눌러붙어 남았다. 법정에서는 이름이 입 밖에 나오지 않았으나 마리 앙뚜아네트는 더욱 눈에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법정에 함께 서 있는 것이었다. 5월 31일 드디어 판결이 내려졌다. 아침 5시부터 재판소에 군중이 몰려들어 센강 왼쪽 기슬뿐 아니라 폭네프도 오른쪽 기슬도 군중들로 가득했다. 기마경찰이 출동해서 겨우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였다. 64명의 재판관은 재판소로 가는 도중 구경꾼의 열띤 눈길과 격렬한 부르짖음 속에서 자기들이 내리는 판결이 전 프랑스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가를 절감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경고는 대평의실의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곳에는 상복을 입은 19명의 로앙과 수비즈가 로렌가의 대표들이 늘어서서 재판관 행렬의 머리를 조아렸다. 그러나 모두 입을 다문 채 누구 하나 걸어 나오는 사람은 없었다. 그들의 차림새와 태도가 모든 것을 말했다. 그리고 그들의 간청, 위협받는 로앙가의 명예를 법정에서 회복시켜 주기를 바라는 무언의 간청은 재판관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재판관 자신들도 대개 귀족 출신이었다. 그들은 평유에 들어가기 전에 백성, 귀족, 나라 전체가 로왕 추기경의 무죄 판결을 바란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평유에는 16시간이나 계속되었다. 로왕가의 사람들과 수만 명의 군중은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17시간 동안 거리에서 기다려야 했다. 그 이유는 재판관들이 중요한 결정을 앞에 놓고 있기 때문이었다. 사기꾼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판결이 내려졌고 공범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 디자이너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비너스의 숲으로 갔을 뿐이었으므로 아무런 추궁도 받지 않았다. 결정은 오로지 추기경에 관한 것이었다. 추기경 자신은 사기에 걸린 것일 뿐 사기를 친 것이 아니므로 무죄를 선고한다는 점에서는 전원의 의견이 일치했다. 다만 무죄를 선고하는 형식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렸다. 거기에는 큰 정치 문제가 얽혀 있었기 때문이다. 왕당파의 요구는 그럴 만한 일이지만 무죄 선고에는 불경에 대한 견책이 덧붙여져야 된다는 것이었다. 프랑스 왕비라는 사람이 어두운 나무 사이에서 남몰래 미래를 할 것이라는 추기경의 생각은 아무래도 처벌받아야 마땅한 불경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고발한 쪽의 대표는 왕비의 신성한 인격에 대해서 불경스러웠다는 점을 들어 추기경은 대평의실에 대해서 겸허하게 공개 사과하고 아울러 모든 관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반대파, 즉
반왕비파는 소송 중지를 희망했다. 주기경은 사기에 걸린 쪽이므로 비난할 것도 죄가 될 것도 없다는 이유였다. 완전한 무죄 선고는 화살통에 독 화살을 넣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왕비의 행동으로 보아 비밀 행동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 주기경의 주장을 인정한다면 왕비의 경소를 탄핵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저울 때는 무거운 추가 실려 있었다. 로왕 추기경의 태도를 왕비에 대한 존경의 결의로 본다면 마리 앙뚜아네트는 자기의 이름이 남용된 데 대한 속죄를 받는 셈이었다. 그가 완전히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왕비는 도덕적인 의미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이 되었다. 이 결정이 하잘것없는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니면 고등법원의 재판관도 두 파의 사람들도 기다림에 지쳐 초조해하는 백성들도 모두가 알고 있었다. 여기에서 해결되는 것은 사사로운 문제가 아니라 프랑스 고등법원이 왕비의 인격을 아직도 신성하고 불가침한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프랑스 국민 그 누구와도 똑같이 법에 종속하는 것으로 보느냐를 가름하는 정치 문제였다. 닥철 혁명이 이 건물의 각 창문에 처음으로 새벽에 빛을 던졌다. 이 건물 안에는 무서운 감옥 콩시에르저리가 있다. 훗날 마리 앙뚜아네트는 그곳에서 단두대로 끌려가게 된다. 같은 건물 안에서 종말을 고하는 일이 같은 곳에서 지금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다. 훗날 왕비는 라모트 백작 부인과 똑같은 법정에서 답변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 재판관의 평의는 16시간이나 격론을 벌였다. 이해관계가 얽히는 다툼은 격렬했다. 왕당파와 반왕당파 양파는 온갖 책략을 부렸고 실탄까지 사용할 각오를 서슴지 않았기 때문이다. 몇 주일 전부터 고등법원의 재판관들은 모두 압력을 받았고 협박을 당했고 설득을 당했고 뇌물을 받았으며 매수되었다. 길거리에서는 다음과 같은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주기경의 판결이 당치 않다고 생각하거든 모름지기 잘 들어도 프랑스에선 무엇이든지 돈 나름. 오랫동안 고등법원을 무시했던 국왕과 왕비는 기어코 대가를 치렀다. 재판관들 속에는 이젠 전제정치에 대해서 철저하고 강력한 교훈을 주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슬아슬하게 22표 대 26표로 주기경은 아무런 문책 없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의 친구 칼리오스트로도 그 루아얄 궁의 디자이너도 마찬가지였다. 공범자에 대해서도 관대한 처분이 내려져 단지 추방만 당했다. 라모트 부인에게 전 책임을 물어 전원 일치의 판결에 의해서 형리의 매질을 당했고 절도범의 머리 끌자 버이의 낙인이 찍혀 살페트리에르 감옥에 종신형 죄수로 갇혔다. 그러나 피고석에 앉아있지 않았으나 한 여인도 주기경의 무죄 선고에 의해서 종신형을 받게 되었다. 그 여인은 마리 앙뚜아네트였다. 이후 그녀는 계속 적의 중상과 끊임없는 정오의 대상이 되었다. 한 남자가 판결문을 가지고 법정으로부터 쏜살같이 뛰어나가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뒤따르며 정신없이 무죄 판결을 길거리에서 부르짖었다. 환호성이 크게 울렸고 그 소리는 센강 저쪽 기슭에까지 울려 퍼졌다. 고등법원 만세, 귀에 익은 국왕 만세에서 바뀐 새로운 외침이 온 거리에 울려 퍼졌다. 재판관들은 감사의 열광으로부터 몸을 지키기에 정신이 없었다. 사람들은 그들을 포옹했고 중앙시장의 여자들은 키스를 퍼부었고 길에는 꽃이 뿌려졌다. 무죄 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승리의 행진이 성대하게 시작되었다. 수많은 군중이 진홍빛 옷을 입은 로왕 주기경을 마치 개선 장군처럼 앞세우고 바스티유로 향했다. 주기경은 이곳에서 하룻밤 더 묵어야 했다. 새벽까지 끊임없이 새로운 무리가 합세했고 군중들은 그곳에서 환성을 울렸다. 칼리오스트로도 이와 비슷한 대접을 받았다. 그를 위해서 파리 거리에 환영대를 가설하자는 계획이 나왔으나 경찰의 명령으로 겨우 저지되었다. 프랑스를 위해서는 왕비와 왕권의 체면에 치명상을 입힌 일 외에는 한 일이라고 넘는 두 남자를 전 국민이 이처럼 찬미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징조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왕비는 절망을 감추려고 애썼으나 허사였다. 얼굴 한가운데를 내리친 이 채찍의 일격은 너무나도 날카롭고 너무나도 공공연한 것이었다. 시녀는 그녀가 눈물 짓는 광경을 볼 수 있었다. 메르시는 피인을 향해 왕비의 고통이 이런 일로 당해야 할 만한 정도를 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의식적인 반성에 의해서보다는 본능적으로 마리 앙뚜아네타는 이 패배가 돌이킬 수 없는 것임을 점점 더 깊이 깨달았다. 왕비가 된 뒤 처음으로 자기의 의지보다 강한 힘이 그녀에게 맞섰다. 그러나 아직 최후의 결정은 국왕의 손에 쥐어져 있었다. 왕이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기만 하면 상처받은 왕비의 명예를 구하고 아직은 뚜렷하게 형태를 나타내지 않은 저항을 눌러버릴 수 있었을 것이다. 루이 14세라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루이 15세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루이 16세의 용기는 위축되고 말았다. 그는 고등법원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하지 않은 채 아내에게 한낱 만족을 주기 위해서 로왕 추기경과 칼리오스트로를 국외로 추방했을 뿐이다. 그따위 어중간한 조치로는 고등법원에 진정한 타격을 주지도 못하고 성미만 돋을 뿐이요 아내의 명예를 회복시키지도 못한 채 법을 모욕한 결과를 빚을 뿐이었다. 그가 늘 하던 대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중간적인 입장을 취했다. 중간적인 입장이란 정치상으로는 늘 오류를 만들기 마련이었다. 이렇게 해서 국왕 내외는 비탈길에 발을 들여놓았고 그들의 굳게 맺어진 운명 속에는 예부터 내려온 합스부르크가의 저주가 실현되었다. 그 저주를 오스트리아 작가 그릴 파르츠는 다음과 같은 시로 노래했다. 길 도중에, 행위 도중에, 책략 도중에 주저하는 것은 우리들 왕가의 저주. 큰 결단을 주저했기 때문에 국왕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되어버렸다. 왕비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궁정은 라모트 부인에 대해서도 흐리멍텅한 태도를 취했다. 이 경우 가능성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었다. 관대한 태도로 잔혹한 형벌을 면제해 주던가. 그렇게 했다면 훌륭한 인상을 주었을 것이다. 혹은 징벌을 가능한 한 공개적으로 하던가. 두 가지 중 하나였다. 그러나 궁정은 내심 당혹스러웠기 때문에 또다시 엉거주춤한 조처로 얼버무렸다.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진 형틀은 백성들에게 공개 낙인형이라는 야만스러운 구경거리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었다. 사람들은 형틀에 가까운 집들의 창문을 터무니없는 값으로 빌리기도 했으나 막판에 가서 궁정은 자신의 용기에 깜짝 놀랐다. 아침 5시 구경꾼이 몰려올 염려가 없는 시간을 일부러 골라서 14명의 형리가 째지는 소리를 질러대며 날뛰는 여자를 재판소 계단까지 끌고 왔다. 그리고 태형과 낙인형에 처한다는 판결이 낭독되었다. 그러나 미쳐 날뛰는 암사자는 잡혀있는 주제에 히스테릭하게 귀청 떨어질 듯한 소리로 악을 쓰며 국왕, 추기경, 고등법원에 대해서 욕설을 퍼부었으므로 잠을 자던 이웃 사람들이 깨어났다. 물어뜯고 발길질을 해댔다. 그들은 기어코 낙인을 찍으려고 옷을 벗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시뻘겋게 달구어진 쇠도장이 어깨에 닿으려는 순간 여자는 알몸을 드러내어 경련을 일으키며 몸을 뻗쳐 올렸기 때문에 시뻘건 V자는 어깨가 아닌 가슴에 찍혔다. 그녀는 미쳐 날뛰는 짐승처럼 형리의 몸을 옷 위로 물어뜯은 뒤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의식을 잃은 여자는 짐승 시체처럼 살페트리에르 감옥으로 끌려갔다. 이곳에서 그녀는 판결대로라면 종신토록 부대 같은 회색 아마천 옷에 남학신을 신고 검은 빵과 콩을 먹으면서 노동을 해야 했다. 이 소름 끼치는 형벌 소식이 전해지자 당장 세상 인심은 라모트 부인에게로 쏠렸다. 카사보나의 회상록을 읽어보면 50년 전만 하더라도 귀족들은 루이 15세에게 조그만 펜나이프로 상처를 입혔다는 이유로 정신파괴학자 다미앙이 고문을 당하는 광경을 부부 동반으로 4시간 동안이나 구경했는데 달아오른 집게로 조이면서 불행한 사내에게 펄펄 끓는 기름을 퍼부었다. 끝없는 단말마의 고통 끝에 갑자기 하얗게 변한 머리칼을 곤두세우면서 거열당하는 모습을 재미나게 구경했다. 그런데 지금은 같은 귀족 사회가 유행에 중독되어 갑자기 박애주의자로 변해 결백한 라모트 부인에게 감동이 넘치는 동정을 보내기에 이르렀다. 그 이유는 왕비에 반역하면서도 전혀 위험스럽지 않은 새로운 방법이 발견되었기 때문이었다. 즉 희생자에게 불행한 여자에게 동정만 보내면 되기 때문이었다. 오를레안 공은 공개적으로 위로금 모금을 시작했고 귀족들은 감옥에 물건이나 음식을 넣어주었고 매일처럼 귀족 마차가 살페트리에르 감옥에 도착했다. 복역 중인 도독을 찾아보는 일이 파리 사교교의 최신 유행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감옥을 관리하는 수도원장은 동정적인 방문자 속에서 왕비의 친구 발랑 공작 부인을 보고는 놀라 자빠졌다. 스스로 찾아온 것일까? 아니면 소문처럼 마리 앙뚜아네트에게서 살짝 부탁을 받고 찾아온 것일까? 어쨌든 이 걸맞지 않은 동정은 왕비의 주변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이 기이한 동정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고 모두 남몰래 의아하게 생각했다. 왕비가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한 것일까? 남몰래 희생자와 타협하려고 한 것일까? 쑥뚝공론은 거치지 않았다. 그런지 몇 줄 뒤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누군가가 밤을 틈타서 감옥의 문을 열었다. 라모트 부인이 영국으로 달아났을 때 온 파리의 소문은 일치했다. 라모트 부인이 법정에서 배짱 좋게도 목걸이 사건에서 왕비 당신의 죄와 공범 관계를 덮어준 것이 고마워서 왕비가 친구를 구출해 준 것이라고. 라모트 부인이 도주할 수 있었던 것은 실제로는 한 도당이 된 패거리가 배후에서 꾸민 음흉하기 이를 데 없는 책략의 결과였다. 그러나 이야기가 그렇게 흐르자 왕비가 도둑과 공모했다는 그럴듯한 소문은 공공연해졌을 뿐만 아니라 죄인 라모트 부인 쪽에서는 런던에서 오히려 원고처럼 뻔뻔스러운 거짓과 중상을 그리낌 없이 인쇄물로 만들었다. 그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유럽의 무수한 인간들이 이런 따위의 진상 폭로를 틈타 떼돈을 벌 수도 있었다. 그녀가 런던에 닿은 바로 그날 어느 인쇄업자는 그에게 돈을 제공했다. 겨우 중상모략의 위력을 알게 된 궁정에서는 이 도가스를 빼앗으려고 애썼으나 허사였다. 왕비의 총애를 받는 폴리냐크 부인이 20만 리브르로 도둑의 입을 막기 위해서 런던으로 파견되었으나 다를 대로 다른 사기꾼은 또다시 궁정을 기만했다. 돈을 받고도 서슴지 않고 3번씩이나 매번 다른 수법으로 획기적인 새로운 내용을 지어내 덧붙여서 회고록을 출판했다. 이들 회고록에는 스캔들을 즐기는 독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전부 들어있었다. 심지어 고등법원의 심리는 엉터리이며 억울한 라모트 부인을 비열하게 제물로 만들었다고도 적혀 있었다. 말할 것도 없이 다른 사람이 아닌 왕비가 목걸이를 주문했고 전혀 죄 없는 자기는 상처받은 왕비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단지 우정으로 죄를 짊어졌을 뿐이라고도 쓰여 있었다. 어떤 경위로 그녀가 마리 앙뚜아네트와 친하게 지냈는가에 대해서도 이 철면피한 거짓말쟁이는 호색스런 패거리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와 꼭 맞아떨어지게 설명했다. 자신은 왕비와 레즈비언식으로 침대를 함께 썼을 정도라고 했다. 또 마리 앙뚜아네트는 황녀 시절에 이미 로앙 추기경과 연애 관계가 있었다고 라모트 부인은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거짓말의 대부분이 서툴기 짝이 없는 조작임은 뻔한 사실이었다. 왕비에게 호의를 지닌 사람이라면 로앙 추기경이 비인의 대사였던 무렵에 마리 앙뚜아네트는 벌써 베르사유 왕세자비가 되었다는 것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명한 일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왕비에게 호의를 지닌 사람은 줄어든 반면 백성들은 라모트 부인이 엉터리로 지어서 회고록에 수록한 왕비가 로왕에게 보냈다는 사양 냄새가 나는 연애 편지를 몇십 장이나 읽고는 희죽거렸기 때문이다. 라모트 부인이 왕비의 성도착 이야기를 조작하면 조작할수록 그들은 점점 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더러운 글들이 잇따라 간행되었고 그 야비함과 저속함도 점점 더 심해졌다. 드디어 왕비와 음탕한 관계를 가졌던 인물의 명세서가 간행되었다. 공작, 배우, 종복, 왕의 아우와 그의 시종, 폴리냐크 부인, 랑발 공작 부인, 그리고 마지막에는 채찍질 당하는 마조이즘의 매춘부까지 한 묶음으로 묶어 동성애를 즐기는 파리의 여자 전부, 남녀 합계 34명의 이름이 공개되었다. 그러나 이들 34명만으로는 아직 살롱이나 거리의 의견에 따르면 마리 앙뚜아네트가 상대한 여인들을 모조리 언급했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 전 시민, 전 국민이 호색스러운 심정으로 그려내는 공상이 일단 한 여자에게 향한 이상 그 사람이 여자든 배우든 왕비든 오페라 가수든 옛날이나 지금이나 온갖 난행과 성도착 이야기를 조작해서 상대에게 떠밀어 붙이고는 남모르는 쾌감에 적기 일쑤였다. 겉으로는 이러한 이야기에 분격하는 척하면서 몽상으로 그려낸 쾌락에 탐닉했다. 마리 앙뚜아네트의 치정생활이라는 어떤 팸플릿에는 이미 오스트리아 궁정에서의 13황녀의 억누를 수 없는 색정을 다스린 정력적인 헝가리 보병 이야기가 적혀 있었고
온갖 상대와 난잡한 사랑의 포즈를 취한 왕비의 모습을 폭로하는 여러 장의 음탕한 동판화를 곁들여 상세하게 묘사한 왕실청루가 독자들에게 제공되었다. 흙탕물은 점점 더 높이 튀어오르고 거짓말은 점점 악의를 더해갔으나 사람들은 이 범죄자의 말이라면 무엇이든지 믿으려고 했기 때문에 어떤 거짓말도 진실로 받아들여졌다. 목걸이 사건이 있고 2, 3년 지나자 마리 앙뚜아네트는 이미 프랑스에서 가장 음탕하고 가장 비열하고 가장 음흉하고 가장 압제적인 여자라는 악평을 뒤집어서서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게 되었다. 이와는 달리 낙인이 찍힌 교활한 여인 라모트 부인 쪽은 억울한 희생자가 되었다. 훗날 혁명이 일어나자 곧 혁명파 클럽은 달아난 라모트 부인을 자신들의 보호 아래 파리에 다시 데려오려고 했다. 목걸이 사건을 한 번 더 자기들 뜻대로 재탕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라모트 부인을 원고로 하고 마리 앙뚜아네트를 사형수의 의자에 앉혀 혁명 재판을 치를 셈이었다. 그러나 라모트 부인은 갑작스럽게 죽고 말았다. 1791년에 추적망상에 걸린 라모트 부인이 갑작스런 발작을 일으켜 창문에서 떨어져 죽는 바람에 이 대단한 사기꾼에게 계승가를 부르게 하고 파리 시내를 누비도록 공화국에 대한 공적이 있었다는 판결문을 줄 수 없게 되었다. 운명이 간섭을 하지 않았다면 라모트 부인이 자기가 중상모략한 왕비의 처형을 환호성에 쌓여 구경하는 목걸이 사건보다 훨씬 더 괴기한 재판 희극을 보았을 것이다.